안녕하세요. 이정혁 변호사입니다. 자, 세무사 상법을 맡았어요. 자, 우선 제 소개부터 하면, 저는 지금 변호사 현업에 활동 중에 있고요. 어, 그리고 강의는 201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그래도 저도 뭐 상당히 유명해요. 일타 강사고,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세무사 쪽에서는 제가 뭐 그렇게 활동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근데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제가 1타고 거의 다 제 책을 봐요. 어, 제 강의도 거의 다 듣고. 그래, 여러분들 지금 보는 이 인사이트 세무사 상법, 이거는 제가 변호사 시험에서 쓰는 교재 인사이트 상법을 세무사 시험용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서 이제 회사법 부분만 띄어갖고 만든 거죠. 이 책도 생소하겠죠. 작년에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때는 인사이트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냥 세무사 상법 그래갖고 좀 검은색 뭐 이렇게 해서 노란색 조금 들어있고 뭐 그렇게 표지해갖고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출판사를 옮겨서 표지도 새롭게 해갖고 냈어요. 그리고 이름은 이제 제가 이제 상법책 내는 거는 전부 다 인사이트 시리즈로 해서 인사이트 이름을 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인사이트 세무사 상법 이런 이름으로 나왔어요. 제가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변호사 시험용 인사이트 상법 중에서 이제 회사법 부분만을 띄어낸 건데 이 책은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책이에요.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인사이트 상법은 1년에 1,500부 이상이 판매가 돼요. 근데 그 로스쿨 1년 선발 인원이 2,000명이거든.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이제 지금 책이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500부 이상 나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로스쿨에서는 강사가 쓴 책으로는 거의 다 90% 이상이 제 책을 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책이 그만큼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책이에요. 뭐 2,000명 중에 1,500명이면은 뭐 다는 아니겠죠. 다는 아닌데 왜 강사 저 중에서는 90% 이상이 제 책을 본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 로스쿨 학생들은 교수님이 쓴 책을 또 많이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송옥률 교수님이라고 서울대학교 교수님 언급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분 책이 워낙 그 걸작이에요. 그래서 그분 책을 보는 학생들이 많아. 그래서 그분 책이랑 그 교수님 책이랑 제 책이랑 이렇게 거의 다 보고 있죠. 그래서 그 교수 저를 빼고 나면 이제 강사 저 중에서는 거의 다 제 책을 보고 있다라고 해도 그렇게 보면은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책이 그만큼 퀄리티가 좋은 책이니까 낯선 책이라고 해서 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 회계사 세무사 시험 쪽에서는 뭐 많이 보는 책이 뭔지 저도 알아요. 제가 그 책으로 객관식 강의도 했었고 여기에서 그래서 뭔지는 알아.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제 책이 훨씬 좋아요. 뭐 보는 사람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책은 퀄리티는 좋은 책이니까 처음 보는 책이라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제 수업 스타일을 좀 얘기를 하면 제 수업 스타일은 철저하게 이해 위주예요. 뭐 두 문자 따고 이런 건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해요.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그 시험을 대비를 하려면 암기하는 게 중요한데 암기를 위해서는 뭐 두 문자도 따고 또 정리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이해는 암기를 위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암기는 안 하고 이해만 하면 됩니까?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맞는 얘기예요. 암기가 중요해요. 그리고 암기를 하려면 정리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어, 암기하기 위한 그 정리돼 있고 이런 거는 책이 별도로 있어요. 제 책이. 지금은 세무사 시험용으로는 이 기본서만 나와 있죠. 근데 그 변호사 시험용으로는 이제 핵심 정리 인사이트 상법이라고 해서 요약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회사법만 띄어내면은 한 107, 80페이지?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에 세무사 시험용으로도 나오긴 나왔어요. 세무사 시험용으로도 실전 핵심이라 그래갖고
세무사상법 실전 핵심 이런 이름으로 해서 지금 나와는 있죠. 근데 그거 개정판을 낼 거예요. 그래서 암기는 그걸 보고 하시면 돼요. 그거는 요 책에서 핵심 내용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서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객관식 지문에 출제될 만한 내용. 그러니까 법 조문 내용 내지는 이제 판례, 유지, 판결 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객관식 시험에서 지문화 되는 것들이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거의 이해를 위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의 취지라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죠. 기본서에는 이해를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핵심 정리는 그런 것들을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 핵심이라고 나온 그 책은 그 내용을 다 뺀 거야. 그러니까 핵심 내용들만 이루어진 거지. 조문, 그다음에 판례, 그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설명들 그런 걸로만 이루어진 책이죠. 그거는 한 170페이지, 180페이지 정도 될 텐데 그것도 판형이 좀 작아요. 이거보다 조금 작은 책으로 글씨도 좀 허벙하게 해서 그래서 170, 80페이지니까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암기를 하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만 암기를 어떻게 시켜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수업 시간에 암기를 어떻게 시켜요? 암기 하는 거는 각자 자기가 하는 거지. 근데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요약된 책인데, 요약된 책은 이제 별도로 있고, 나중에 아마 지금 학원 스케줄이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학원 본부 측에서 스케줄을 잡으면은 그 핵심 정리로 진행하는 강의도 하자 그러면은 이제 하게 도 될 거예요. 저 그걸로 하고, 그리고 또 암기장이라고 있어요. 암기장이라고 해서 핵심 정리를 또 요약한 게 있어. 근데 그거는 문장형으로 안 돼 있고 그 개조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핵심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쭉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건데, 그거는 아마 그건 아직 변호사 시험용도 책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원고로는 다 돼 있는데 책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회사법만 띄어내면 이제 세무사 시험용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세무사 시험용으로 내긴 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해가 다 돼 있는 학생들이 시험 직전에 암기만 하는 용이라 페이지는 되게 적겠죠. 그거 보니까 변호사 시험용이 한 10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그거 한 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되니까 한 5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뭐 그런 책들이 있어요.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거. 그건 이제 키워드 중심이고 이제 표로 정리해 놓고 뭐 그런 책들이에요. 처음부터 그것만 보면 뭐 하나도 모르지. 이해가 안 되지. 근데 기본서 보고 핵심 정리 보고 그다음에 그거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에 암기용으로는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암기는 그런 것들로 하시면 되고, 그것도 이제 강의가 개설되면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본 강의 시간이니까 기본 강의 시간에는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해 위주로 수업 진행한다,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수업 중에 뭐 두문자를 따고 표로 정리하고 이런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두문자 따는 거 이거 두문자 따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아갖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두문자 따서 외우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 세무사 시험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 봐요. 우리가 1년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1년 동안 매일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시험 보는 날이 있잖아요. 시험 날, 시험 당일. 여기서 우리가 뭐 다른 과목은 내가 담당하는 게 아니니까 상법만 갖고 볼게요. 상법을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상법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상법의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 날은 사실 요 하루예요. 그죠? 우리가 365일을 공부를 한다고 쳐봐요. 365일 중에 다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시험 하루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야, 사실. 그렇잖아요. 시험 하루 기억하기 위해서 365일을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근데 시험 당일날 우리 상법 내용을 기억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날 공부하는 거지. 첫날 공부하고 다음날 시험 보면 가장 기억이 잘 날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 전날 하루에 이 많은 과목을 다 공부할 수는 없죠. 뭐 상법도 양이 많은데 이거를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걸쳐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물론 가장 좋은 건 이때 하는 거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상법 내용 전체 다를 365일 동안 계속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365일을 계속 기억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요날 하루만 기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상법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있죠. 그리고 큰 흐름들. 상법 공부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법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자기거래라는 게 있죠. 자기거래라는 게 있어요. 그건 아주 제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예요. 자, 자기거래다. 자기거래의 의. 그리고 자기거래를 하려면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의 효력. 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 자기거래는 회사와 이사 사이에서는 무효다. 회사와 이사 이외의 제3자 사이에서는 제3자가 선의 무중과실인 경우에는 유효, 악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선의인 경우에는 무효. 이렇게 된다. 그와 같이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 365일 동안 뭐 거의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지. 물론 이제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처음엔 기억을 못 하겠지. 그러다 처음 한번 공부를 했다가 조금 잊어먹었다가 또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기억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365일 중에 상당히 오랜 또 기간 동안은 항상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전에 뭐 한 100일 정도라면 이 기간 동안에는 그 핵심 내용들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단순 암기 사항들 있죠? 단순 암기 사항들. 여러분들이 주로 이 단순 암기 사항을 갖고 두 문자 따기 같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요. 단순 암기 사항들. 이 단순 암기 사항들은 이 365일 동안을 계속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 단순 암기 사항은 요날 하루 제대로 기억할 수 있게끔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준비만 해놓고 있으면 돼요. 준비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그 준비 방법의 하나로서 이 두 문자 따기 같은 걸 하는 거죠. 두 문자 따기 같은 거를. 그런데 두 문자 따기는 저는 좋아하지 않는 공부 방법이고 아주 실용성이, 특히나 객관식 시험에서는 아무 실용성이 없는 방법이에요. 두 문자를 따놔. 뭐 기본 강의에서부터 두 문자를 막 가르쳐 주는 선생님도 있죠. 두 문자를 가르쳐 막 두 문자부터 외워. 두 문자를 외우면은 두 문자라는 게 무슨 이게 뭐 주문 같아 갖고 한번 외워놓으면 두 문자 자체는 기억이 오래 가요. 두 문자 자체는. 나는 중학교 때 외운 두 문자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때 그 공업 시간에 배운 건데 그냥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중기벽 현창방 마부반다 뭐 그래가면서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두 문자 자체는 기억이 오래 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암기 비법이다. 그래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지. 이걸 갖고. 그런데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이 단순 암기 사항들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 방법은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공부 1등 한다는 애들 있죠. 걔네들이 쓰는 방법이야. 걔네들은 이 단순 암기 사항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 단순 암기 사항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회 독대 공부를 해. 지금 우리가 이 강의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지금 2월이에요. 이 동영상 강의가 촬영되는 시기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게 되는 거는 언제인지 각자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연초에 들을 거야. 기본 강의는.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서 이제 단순 암기 사항이 나오죠. 이 기본 강의에서는 이 중요 사항도 공부하고 단순 암기 사항도 공부하고 다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단순 암기 사항이 나와. 그러면은 요때 단순 암기 사항들을 따로 암기장에다가 암기장을 만들어 갖고 자기가 메모를 해 놓거나 아니면은 그럴 필요까지도 없어요. 기본서를 갖고 단순 암기 사항들을 공부를 하려면 단순 암기 사항을 체크하는 색연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색연필, 단순 암기 사항을 체크하는 색연필 색깔을 내가 보라색으로 정했다. 그럼 보라색은 1년 동안 그리고 모든 과목에서 다 단순 암기 사항들만 체크하는 색깔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암기 사항이 나오면은 그럼 거기다가 보라색으로 쳐놔요. 그리고 견출지를 하나 붙여놔. 견출지도 같은 색깔로 하면 좋겠지. 보라색 견출지는 단순 암기 사항들만 체크를 하는 거다. 그리고 견출지를 붙여놔요. 그리고 붙여놓고 한번 외워. 그때 처음에 한번 외운 다음에 암기 사항이 있으면 한번 외운 다음에 까먹겠죠. 오늘 외우면은 아마 처음 외웠으니까 다음날 되면은 한 10개 외웠으면 한 3개는 까먹어. 하루만 해도. 금세 뭐 휘발성이 강하죠. 금세 날라가. 그리고 한 3일 지나면은 한 3개만 남아있고 한 7개는 까먹어요. 금세 까먹죠.
괜찮아. 까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첫날 공부했을 때는 기억의 정도. 기억의 정도가 매우 높겠지. 처음에 외웠을 때는 거의 100% 기억을 했을 거예요. 기억이 100%라고 쳐봐. 그럼 하루 지나면은 70% 떨어지고, 이틀 지나면은 뭐 30% 떨어지고, 그럼 한 일주일 지나면은 거의 기억이 안 나. 거의 바닥이야. 괜찮아.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순환에서 다시 공부를 하겠죠. 이 순환에서 기본서를 다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핵심 정리를 갖고 볼 수도 있고, 이 순환에 다시 볼 거예요. 그때 그 암기 사항들이 다시 등장을 할 거야. 다시 등장을 하면 다시 외워. 다시 외우면 다시 이제 기억이 쫙 올라가겠죠. 다시 외웠으니까. 외운 직후에는 기억이 쫙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외울 때는 처음에 외울 때랑 좀 달라요. 이게 되게 잘 외워져. 왜? 한번 외웠다 까먹은 거거든. 한번 외웠다 까먹었기 때문에 저 장기 기억 장치에 뭔가 기억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이거 저번에 봤던 거, 그래서 익숙한 느낌이 들면서 금세 외워져요. 그리고 이 순환에서 이거 한 여름 무렵 되겠죠. 이 순환에서 한번 외우면은 이때는 기억이 좀 오래 가요. 한 다음 날까지는 거의 100% 생각이 나. 하루 정도는. 그리고 한 3일 지나면은 한 두어 개 까먹죠. 한 80%까지만 생각이 나다가,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면은 그래도 이때는 한 50% 이상은 생각이 나요. 2회독 때. 그리고 이제 또 한 달 이상 지나면은 이제 많이 까먹지. 한 달 이상 지나면은 한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겠지. 괜찮아요. 체크해 놨잖아. 괜찮아. 잊어먹으려고 외우는 거야.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3순환에 다시 보죠. 3순환에 뭐 문제풀이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 어쨌든 그 암기 사항을 다시 외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외우면은 이때는 아주 빨리 외워져요. 처음에 10개 외우는데 만약에 한 30분이 걸렸으면 이때는 한 5분밖에 안 걸려. 이미 2번을 외웠다 까먹었다 한 거거든. 그래서 금세 다 외워져요. 금세 외우고, 그리고 한 3일 정도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 세 번째는. 그렇게 된다고. 근데 시험까지는 3순환까지 가더라도 시험까지는 한 두세 달 남았죠. 그래서 요때 외운 거 갖고 두세 달 후에 시험을 치려면은 100% 기억은 안 나요. 두 달 지나면은 한 3개 정도 까먹어. 한 7개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거나 뭐 그래요. 뭐 사람마다 이런 건 좀 다르겠지. 누구는 8개까지도 기억나고 누구는 뭐 9개까지도 그렇게 되겠지. 근데 보통 뭐 한 7개 정도 기억이 난다고. 괜찮아.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견출지 붙여놨잖아. 보라색으로 밑줄 쳐놨잖아요. 그리고 그 암기 사항들은 전날 쫙 보는 거예요. 전날 견출지 붙여놨으니까 그거 찾아갖고 전날 쫙 보는 거예요. 이때 전날 이렇게 보면 그 암기 사항들 사실 몇 개 안 돼요. 보다 보면 이제 3순환 정도 돌리면은 3회독 했잖아. 3회독 하면 전반적인 내용이 기억나는 사항에서 암기 사항들만 찾아갖고 보면 그 얼마 양이 안 돼. 그래갖고 과목당 한 15분이면 이거 다 봐. 한 과목 다. 견출지 붙여놓은 것만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15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10분이면 끝날 수도 있어. 전날 보면 다음 날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기억해서 시험 치고 시험장 나오면서 다 까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암기 사항들 이거는 실무 나와서 쓰여지지도 않아. 특히나 상법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실무 나와갖고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실무 나올 때 쓸 일 있으면은 대략적인 큰 흐름에서 이해만 하고 있으면은 실무 나와갖고는 이제 찾아봐가면서 공부를 하면 돼. 찾아봐가면서 일 처리하면 된다고요. 이 암기 사항은 시험 당일 하루만 필요한 거야. 근데 시험 당일 하루를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외웠다 까먹었다 해놓고 마지막에 정리해 놓은 거 싹 외우고 시험 보고 나서 싹 다 까먹는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슨 주문 같은 이 두 문자 따서 외우려면 이 두 문자도 이게 많아지면 또 헷갈려요. 무슨 주문자였지? 헷갈린다고. 소용이 없어요. 두 문자 따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두 문자가 사실 그거잖아. 여러 가지 암기 사항들 중에서 대표 문자 하나만 따갖고 앞에 문자가 이제 보통 대표 문자죠. 그래갖고 연관지어서 통으로 기억한다는 것 뿐이잖아. 개별 내용은 별도로 또 외워야 돼. 개별 내용 외우고 두 문자를 또 별도로 외우는 수고로움이 2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개별 내용만 알면 되지. 이 두 문자 따위 공부한 거 이거는 언제 필요한 거냐면 논술형 시험 볼 때 필요한 거예요. 논술형 시험. 옛날에
80년대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논수령 시험이 나왔어요. 논수령 시험이 뭐냐면 이런 거야. 뭐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여러분들 뭐 상법으로 치면 자기 거래에 대해서 쓰시오. 그래갖고 100점 만점에 50점. 그다음에 50점은 뭐 전잔적 대표행에 대해서 쓰시오. 그래서 50점짜리 문제. 이런 문제가 옛날에 80년대 사법시험에 나왔다고. 이런 문제를 대비할 때는 두 문자 따기가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상법이 지금 익숙하지 않으면은 뭐 경제학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뭐 세법으로 생각을 해도 돼요. 어떤 큰 테마 하나에 대해서 너 그거에 대해서 아는 거 다 얘기해봐. 아는 거 다 써봐. 이런 식의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뭘 알지? 한번 그거의 개념. 아까 이제 뭐 자기거래라고 하면 자기거래의 개념 생각나고 자기거래 개념. 뭐 이사회 승인 받아야 됐던 것 같은데 이사회 승인 받아야 된다. 안 받았을 때의 효력. 그러면 어음행위에 자기거래가 거래 규정이 적용이 되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판례 뭐 또 생각나고 중구난방 머릿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자기거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막 중구난방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쭉 정리해서 써야 돼요. 근데 이 두 문자 따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논수령에서는 아주 좋은 게 있어. 우선 첫 번째 두 가지 좀 면에서 아주 좋아요. 첫 번째로 논점을 누락하지 않고 쓸 수가 있어요. 중요한 논점들을 중에 하나를 그 한 글자씩을 따갖고 이제 외워 놓으면은 그 한 글자를 단서로 삼아서 그 쟁점을 생각해내서 쓸 수가 있다고요. 근데 두 문자 안 따고 쓰면은 그때 즉석에서 자기가 생각나는 거를 쓴다고 쳐봐. 그러면은 뭐 생각나는 거 다 쓰고 나와. 그리고 나오면은 시험장 나오면 꼭 이런 게 있어. 다른 애가 물어봐. 야, 너 그거 썼어? 아, 맞다. 그거 안 썼다. 아, 나 그거 아는 건데. 이렇게 논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두 문자를 따면 놓치지 않고 쓸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좋아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체계를 잡지 않아도 돼요. 중구난방으로 생각하는 거를 쓰려면은 교과서 순서대로 자기가 다시 생각나는 거를 체계를 잡아갖고 써야 되거든. 근데 두 문자를 따놓으면은 그 두 문자가 이제 체계가 돼 있는 거니까 그 순서에 두 문자 순서에 맞춰갖고 쓰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쓰는 데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죠. 논수령 시험 대비하는 데서는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야. 그런데 우리는 논수령 시험이 아니잖아요. 객관식 시험이잖아. 객관식 시험에서는 지문을 읽고 그 지문이 옳은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만 판단해 낼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 40문제 중에 한 38문제, 39문제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찾아내는 거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문 하나가 이제 문장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그 지문이 옳은지 틀린지만 판단을 해내면 된다고요. 뭐를 단서로 삼아서 내가 능동적으로 머릿속에서 뭘 끄집어내서 쓰는 게 아니라 되게 수동적이야. 쓰여있는 문장이 맞는 내용인지 틀린 내용인지만 판단해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두 문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 아무 필요가 없죠. 이걸 외운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견출지가 할 일을 머리로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수업 시간에는 전혀 하지 않아요.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 문제가 나오거든. 사례형 문제도 있고 이제 기록형 문제도 있고 그래갖고 쓰는 문제가 나와갖고 두 문자가 조금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 시험 쪽에서도 두 문자는 나는 거의 안 하는데 변호사 시험 쪽은 그나마 두 문자가 조금은 필요해. 하지만 세무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객관식 시험에서는 두 문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 하지 않고 이해 위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해를 하면 암기하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면 부분적으로는 내가 정확히 암기하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흐름상 이거는 틀린 내용 같은데 이건 맞는 내용 같은데 이게 그 리걸 마인드로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 위주로 공부 진행을 할 거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수업 특성은 예를 많이 들 거예요. 얘는 대부분은 이제 책에 나온 예들이고 책에 나온 예들은 이제 그 저명한 교수님들 책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모아놓은 것들이야. 그리고 교수님들 책에 나오는 예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판례 사례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제가 이제 실무하면서 경험해 본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예가 있고. 그리고 또 간단한 것들은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해서 그냥 얘기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잘 돼서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 정도, 서로는 그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갈게요.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는데 아직은 본격적인 건 아니에요. 우선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초 지식으로 하는 게 조금 있어요. 특히 회계사, 세무사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 위해서는 제가 이걸 조금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법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거는 사실 다 소송을 통해서 구현이 돼요. 소송을 통해서 구현되는데 그래서 이 법학 서적이라는 게 소송이 제기됐을 때 어떤 사건이 소송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해결되는가, 요거를 염두에 두고 서술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갖고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거를 간략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요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지.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상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매우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래요. 재무회계 공부하는데 분계 자체가 문제에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무회계를 공부하려면 우선 분계부터 배우잖아요. 그리고 분계를 모르면은 재무회계 이론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요 내용들은 재무회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분계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설명해 주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지. 그냥 막 들어가죠. 근데 요거는 저는 미리 해요. 그리고 소송 절차, 이거는 알아두면 매우 좋아요. 요것도 설명해 주는 선생님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사실 설명해 주는 선생님이 없는 이유가 소송을 해본 선생님이 잘 없어서 그래요. 여기 회계사 세무사 쪽에서 상법 강의하시는 분 이렇게 제가 예전부터 쭉 보면 옛날에는 회계사님들이 많이 했어요. 회계사님들이, 그러니까 작고 하시는 오수철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회계사님들이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님들이 소송을 해봤을 리는 없잖아요. 소송 변호사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 모르고, 그리고 회계사님들이 상법 강의를 했을 때 이분들은 민법의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상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회계사 시험 공부하면서 상법 공부했고, 그리고 또 상법 강의 맡은 이후로는 대학원에서 상법을 전공하기도 했겠지. 하지만 대학원에서 상법 전공한다고 해서 거기서 민법을 배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민법은 상법과의 관계에서 일반법이고, 민사소송법은 민법이나 상법이 소송을 통해서 구현될 때 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는 법이거든.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변호사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의를 많이 해봐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소송 절차를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한지, 이거는 난 알아.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우선 기초적인 내용인데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이거 좀 잘 들어줘요. 요거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요거를 잘 들어두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처음에 이거 할 때는 학생들이 좀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학생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처음 하고 나를 처음 봤고, 그러니까 세무사 쪽에서는 나를 처음 봤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의구심을 갖고 그렇게 보는 거지. 근데 강의를 다 듣고 난 학생들은 그게 정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정말 산파 전반에 가셔서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오늘 한 30분에서 1시간 하는 건데 이거 잘 들어보세요. 자, 우선 그리고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법학을 전혀 공부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주 기초적인 사항까지 내가 설명을 하고 그런 게 있을 거야. 근데 그런 거는 법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는 학생들은 조금 그냥 그러려니 해줘요. 세법은 공부했겠지만 세법은 사실 세무회계 쪽이지 법학
법학이라고 안 할 수는 없지.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회계뿐만 아니라 세법학도 공부를 할 테니까요. 법학은 법학인데 이거 아주 특수한 분야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기초적인 분야에서는 세법을 공부했다고 해서 법을 뭐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 그래서 법을 전혀 모르는 학생을 전제로 해서 수업 진행을 할게요. 자, 우선 법은 어떤 방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게 지금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실무적이고 내가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법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요 부분이 요건이야. 어떤 요건.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면 어떤 법률 효과를 부여하겠다. 이런 내용의 규정들이에요. 근데 이 법률 효과라는 거는 권리 변동이야. 권리 변동이라는 거는 권리 의무의 발생 그리고 변경을 말하는 거예요. 발생, 변경, 이동까지 내용이 변경하는 것도 변경이라고 하지만 권리의 귀속이 변경되는 거 그것도 이제 변경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이동 이것까지 이동까지 뭐 이동도 쓸까 그냥? 발생, 변경, 이동 요거를 규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면 어떻게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한다. 그러니까 권리 의무의 발생 이렇게만 기억을 해도 돼요. 권리 의무의 발생 간단하게.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거는 이 권리 의무 요걸 알아야 되겠죠. 권리 의무. 법의 어떤 그러니까 요 요건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관계가 법에 정한 요 요건을 충족이 되면 요 사실관계가 관련된 사람한테 어떠한 권리 의무를 부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하나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2021년 2월 17일 날 1,000만 원을 빌려줬다. 이게 하나의 사실관계예요. 어떠한 사실관계. 사실관계라는 건 우리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건을 사실관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갑이 을한테 2021년 2월 17일 날 1,000만 원을 빌려주는 사실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하냐? 그럼 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법 규정을 찾아야 돼요. 법은 많이 있죠. 뭐 세법도 있고, 뭐 상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많이 있어요. 뭐 많은 법 중에서 갑이 을한테 어떤 날 1,000만 원을 빌려줬을 이 상황을 규율하는 법이 뭔지를 이제 찾는 거야. 사실관계가 있으면. 그럼 그 법은 이제 민법에 있어요. 민법에 소비대차 부분에 있어요. 민법에 이제 채권 표현 부분에 소비대차 부분에 돈 빌려줬을 때, 돈 빌려주고 빌리고 했을 때 법률 관계 어떻게 하는지 그 규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민법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 그 요건 어디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요건 어디에 해당되면 이제 법률 효과가 발생이 돼요. 갑을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에 관련돼 있는 사람한테 권리 의무를 부여를 한다고요. 어떤 권리 의무가 부여되겠어요? 갑은 을한테 빌려준 돈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취득하겠죠.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취득을 해요. 돈 돌려달라, 빌려준 돈 돌려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취득을 해요. 그리고 을은 거기에 대응해서 정해진 날 갑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부담이 되죠. 채무가 부담이 돼요. 이런 식으로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된다고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요거예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돈 빌린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빌린 사람은 돈을 갚아야 된다. 그런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다고. 그런데 어떤 사실관계가 그 규정에 해당이 되면 그 사실관계에 관련돼 있는 자한테는 법이 인정하고 있는 그 권리 의무가 주어진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드니까 뭐 저걸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법률 효과가 이거다 보니까 우리는 이 권리 의무에 초점을 맞춰갖고 우선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요건이 충족됐을 때 발생하는 권리 의무, 이 권리 의무에는 어떤 게 있느냐? 권리 의무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상속권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형성권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법을 공부하면서 필요한 권리는
한 두 가지 정도예요. 가장 중요한 권리는 채권이라는 거야. 이 채권. 이 채권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채권에 대응되는 의무가 이제 채무죠. 채권을 알면 채무는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채권이라는 거 뭐냐? 채권이라는 거하고 또 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요 두 개 정도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비중으로 치면 이게 한 90% 중요하고 요게 한 10% 정도로 중요하지.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채권이라는 게 뭔지를 우선 보자고요. 채권이 뭐냐? 채권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다른 누군가 어떤 사람한테 어떠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게 채권이에요. 물권은 이제 채권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좀 설명을 할게요. 물권의 개념을 알면 채권의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물권이라는 거는 어떤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채권은 뭐라고? 어떤 사람에 대한 권리야. 그래서 채권은 대인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대인권.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어떤 사람한테 어떠한 행위를 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제 채권이에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죠. 물건에 대한 권리. 이건 대물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물권. 뭐 이런 거는 뭐 개념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용만 알면 돼. 대인권 이런 표현은 거의 쓰지 않아. 채권, 물권 이렇게만 쓰지.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다. 물건의 대표적인 권리가 뭘까요? 소유권이죠. 소유권. 어떤 물건, 이 책 여러분들 돈 주고 샀을 거예요. 돈 주고 사서 지금은 내게 됐죠? 내가 이 책의 주인이죠? 그러면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 이 책에 대한 그 권리, 이 권리가 바로 물권 중에 대표적인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할까요? 소유권, 이거는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사용, 수익, 처분권 전부가 인정되는 완전한 물건이 이제 소유권이고, 사용권이나 수익권이나 처분권 중에서 일부만 인정되는 게 이제 뭐 제한 물권이라고 있어요. 근데 제한 물권은 우리가 이제 저 뒤편에서 질권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그 질권 설명할 때 그때 설명을 할게요. 지금 질권까지 설명하면은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 지금은 이제 요 소유권의 개념 정도만 알아두자고요. 참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이게 생소한 용어가 나와서 그렇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내가 이 책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을 어떻게 사용할지 내 마음이죠. 이 책을 볼지 말지, 아니면 책꽂이에 꽂아놓고 있을지, 아니면은 방에다 던져놓을지, 어떻게 사용할지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야. 사용에 관한 권리 나한테 있어요. 소유권자한테. 그리고 수익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물건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 그것도 소유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친구한테 빌려주는 기간 하루에 100원씩 받았다. 뭐 이런 거라면은 이 책을 통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책을 통해서 수익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통해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그것도 소유권 안에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처분권도 소유권 안에 들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도 있죠. 이 물건을 누구한테 팔아버린다. 이건 이제 법률상 처분행위죠. 팔아버리는 거 처분행위예요. 그리고 사실상의 처분행위로서 이걸 찢어버릴 수도 있고 불살라버릴 수도 있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어요. 이건 사실상의 처분행위예요. 그와 같이 물건을 처분하는 권리, 그것도 소유권 내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소유권 안에는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야. 그런데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물권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을 하게 돼요. 뭐 지금 표현이 어려울 뿐이지 내용은 되게 쉬운 것들이야. 자,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의무를 부담할까요? 의무를 부담해요. 어떤 의무? 나의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의무. 자, 이거 어떤 사람이 내 소유권을 침해한다. 이거를 훔쳐갔다. 그러면은 나의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지금 위반한 거죠. 누군가가 훔쳐간 놈이. 그럼 의무 위반했으면 걔 어떻게 돼? 형사처벌받아. 절도죄로. 의무 위반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처분하면 안 된다는 의무를 이 물권자 이외의 모든 사람이 부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절대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물권자 이외의 모든 사람은 물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담한다. 자, 물권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대응해서 채권의 개념을 보자고요. 자, 채권의 개념, 이게 더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채권의 개념 뭐라 그랬죠? 아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어떠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어떠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 아까 우리 여기 가장 단순한 예, 요걸 봐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이 이호 사실관계는 민법 소비대차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규정의 요건을 충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죠? 어떤 법률 효과가?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어떤 채권 채무? 돈을 빌려준 갑은 돈을 빌린 을한테 빌려준 돈을 반환해다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돼요. 돈 지금 1,000만 원, 얘가 갑, 얘가 을. 1,000만 원 지금 얘한테 넘어가 있죠? 1,000만 원 너 빌려준 거 나한테 갚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단 말이야. 자, 이 채권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사람에 대한 권리. 그래서 야, 갚어라고 받는 행위를 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지 1,000만 원 돈에 대한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얘 돈을 빌려주면서 3월 1일 날 갚기로 했어요. 3월 1일이 됐어. 근데 얘 수중에 지금 1,000만 원 현금이 이렇게 있어. 을 수중에. 응? 을 수중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1,000만 원 현금은 지금 아직까지는 을 거죠. 근데 갑은 3월 1일 날 을이 갚는다고 했으니까 3월 1일 날 을한테 1,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런 상황에서 갑이 을한테 너 손에 지금 1,000만 원 현금 들고 있으니까 내놔 그러면서 그거 확 뺏어가면 정당한 권리일까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갑은 을한테 야 네가 나한테 1,000만 원을 갚아라고 갚는 행위를 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이지 을이 들고 있는 그 현금 뭉치 그 물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가져가면은 그건 절도죄가 돼. 물건을 현금을 그냥 뺏어가 버리면 그럼 강제로 빼가서 하면 강도죄가 되고 몰래 가져가 버리면 절도죄가 된다고. 아무리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왜? 채권은 사람한테 돈 돌려줘. 돈을 돌려주는 행위를 나한테 해.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지 물건에 대해서 아무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돈을 돌려주는 행위를 하면 그러면 그제서야 그 행위에 의해서 내가 이 현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현금이 내 거야. 하지만 이 수중에 있는 현금은 얘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제 채권이다. 자, 채권 방금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채권에는 네 가지의 효력이 있어요. 첫 번째 효력이 이제 청구력이야. 청구력. 채권의 가장 핵심적인 효력이죠. 다른 사람한테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두 번째가 이제 급부 보유력이에요. 급부 보유력. 자, 요런 용어들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용어들 들어보고 뭐 그런 효력이 있구나라고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내용은 들어보면 사실 별것도 아니야. 다 익히 누구나 다 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야. 자, 급부 보유력이라는 건 뭐냐?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채무자가 이행 행위를 했을 때 그 이행을 적법하게 계속 보유할 수 있는 효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경우 갑이 이제 을한테 돈을 빌려줬죠. 그래서 3월 1일 날 갚기로 했어요, 을이. 그래서 을이 갚았어. 그래서 1,000만 원을 얘한테 돌려줬어요. 그러면은 갑은 채권자였기 때문에 이 채권의 급부 보유력에 의해서 이 1,000만 원을 다시 을한테 반환해 주지 않고 계속 자기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효력이야.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해. 만약에 채권이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었어. 예를 들어서 빌려준 돈이 없어서 돈을 1,000만 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을이 뭔가를 착각해갖고 내가 그때 갑한테 돈을 빌렸던가 뭐 이렇게 뭔가 착각해갖고 갚았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되겠어요? 갑은 채권이 없기 때문에 을이 갚는 행위를 했을 때 그 급부를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얘는 1,000만 원 받은 거 그거 잘못 받은 거다 그래서 얘한테 반환을 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을 해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를 아주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채권이 없는 자는 급부 보유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행을 계속해서 적법적으로 급부를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게 이제 채권의 급부 보유력의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너무 당연하고 우리 실생활 하면서도 이런 용어 같은 거 생각도 안 해보고 당연하게 그냥 다 행동을 해왔죠. 빌려준 돈 갚으면은 뭐 당연히 그냥 받아서 내 주머니에 넣었잖아. 자, 이 세 번째 효력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소구력이야, 소구력. 네 번째 효력은 공취력이라고 있어요. 요건 뭐냐?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요 예에서 3월 1일 날 을이 돈을 갚기로 했는데 얘가 갚질 않아. 그럼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 채권이 있는데. 가서 강제로 뺏어? 안 된다 그랬잖아. 안 된다 그랬잖아. 채권이라는 거는 돈을 갚아라고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기만 하지 자기가 가서 강제로 그 돈 가져올 수는 없다고요. 그럴 효력은 채권에는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실현해요?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은 청구력이라는 건 아무 의미를 갖지 않게 되지. 강제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이 없으면. 그래서 채권에 인정되는 효력이 소구력이야. 소구력이라는 건 뭐냐면 소송을 제기해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에 나올 거 아니에요. 판결문이 이렇게 나와요.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가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갖고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 효력, 그게 소구력이에요. 그럼 판결만 받으면 그러면 권리가 실현되나? 판결 받으면은 최종 결과는 이거야. 갑이 승소 판결문만 얻게 되는 거야. 판결문만.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판결문만 받는 거야. 그걸로 끝이야. 근데 그것만 갖고는 얘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죠. 돈을 받아내야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효력은 채권의 효력 중에 이 공취력이에요. 공취력. 공취력은 뭐냐면 소구력에 의해서 받은 판결을 갖고 을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해서 강제로 돈을 갚도록 만들 수 있는 효력. 그게 공취력이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갑이 소구력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해갖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 판결문 이제 들고 있죠? 판결문에 써 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써 있어. 이거를 갖고 법원에 가서 집행과에 들고 가요. 법원 안에 갔으면 1층 민원실 있고 그 옆에 집행과 이렇게 써 있는 데 있어요. 집행과 가갖고 판결문 보여주면서 집행관님 강제 집행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법원에 있는 집행관이라는 그 공무원이 강제 집행을 해줘요. 어떻게 하느냐? 을에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채권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죠. 부동산, 동산 이건 뭐냐면 얼추도 아는 개념이겠죠. 물건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요거로 나뉘어요. 물건은 동산 또는 부동산으로 나뉘어요. 부동산 아닌 건 다 동산이에요. 부동산은 뭐냐? 토지와 건물이 부동산이에요. 뭐 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이라고 보통 정의를 하는데 부속물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고 토지하고 건물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토지하고 건물.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단어를 직접 해석을 해서 기억을 해도 돼요. 움직이는 물건은 동산, 움직이지 않는 물건은 부동산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이지.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만 부동산이다. 나머지 뭐 책상, 의자, 뭐 분필, 뭐 선풍기 뭐 이런 것들 다 동산이에요. 자, 동산, 부동산 이런 데 갖고 있겠죠? 그러면 집행관이 강제 집행을 해줘요. 물론 부동산 강제 집행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만 뭐 동산 갖고 얘기를 들죠. 법원에 있는 집행관이라는 직원이 나와갖고 을 소유 집에 가서 그 냉장고, 세탁기 이런 데다가 빨간 딱지를 붙여요. 그게 압류 딱지라는 거야. 압류 딱지라는 건데 그걸 붙여놓으면은 이거를 얘가 딴 데 가서 처분하면 안 돼요. 그러면 형사처벌 받아. 중고시장 가서 냉장고를 파다 버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압류 딱지 붙어 있는 거를 붙여놓고 그 테레비 냉장고를 일정한 날 얘 강제로 팔아요. 집행관이 팔면 돈이 생기죠.
그 돈을 집행관이 얘한테 갖다 줘. 그리고 이제 판 돈 중에서 1,000만 원 얘가 빌려준 돈, 그거 남는 돈은 이제 다시 얘한테 주죠. 얘 돈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공취력이에요. 이 채권에는 이와 같은 효력이 붙어 있어요. 정리를 해보죠. 채권이라는 건 뭐냐? 개념적으로 청구력을 갖고 개념 정의를 하죠. 특정한 사람에게 어떠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물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급부 보유력, 이건 뭐냐? 채무자가 자의로, 임의로 채무를 변제를 했을 때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걸 적법하게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그게 채권의 급부 보유력이에요. 소구력은 뭐냐?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행 판결문을 받아낼 수 있는 효력. 그게 이제 소구력이에요. 공취력은 판결문 들고 채무자 재산 강제 집행 붙여갖고 강제 경매 붙여갖고 판 다음에 그 돈으로 내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효력. 그게 이제 공취력이다. 채권에는 이런 효력들이 들어 있어요. 물건을 갖고 한번 예를 더 들어볼까요? 물건을 갖고. 자, 갑이 을한테, 얘가 갑이고 얘가 을이에요. 얘 갑이 을한테 물건을 하나 샀어요. 얘 소유에 이제 핸드백이 하나 있어. 핸드백이 있는데 이게 마음에 들어갖고 이걸 샀어요. 산다는 거는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매매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느냐? 요건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요걸 갖고 그냥 다 설명을 하지. 자, 물건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요 사례를 통해서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봐요.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은 이렇게 돼. 보통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렇게 돼요. 우선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원인 행위가 있어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 여기 다 왜 이렇게 끝에 붙어서 하나 내가. 이제 했으니까.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가 있고 그 원인 행위에 의해서 채권 채무가 발생이 돼요. 채권 채무가. 그리고 세 번째로 채권 채무의 채무의 이행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이 돼요. 물권 변동. 이 단계를 거쳐요. 가장 간단한 예를 갖고 한번 보죠. 핸드백을 샀다. 친구가 핸드백을 하나 들고 왔어.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핸드백을 하나 들고 나왔어.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들어. 너 핸드백 얼마 주고 샀니? 뭐 10,000원 주고 샀는데 야 그거 나한테 팔아라. 내가 20,000원 줄게. 그러니까 친구가 나도 이 핸드백 마음에 드는데 안 팔라 그래. 그래? 그럼 내가 30,000원 줄게. 나한테 팔아라. 오케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은 계약이라는 거는 다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다 적용이 되는 얘기인데 이 계약이라는 거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체결이 돼요. 청약과 승낙. 요 예에서는 갑이 그러는 거지. 갑이 을한테 야 너 30,000원 줄 테니 그 백 나한테 팔어 라고 매매 계약에 청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을이 오케이 30,000원에 팔게. 이렇게 승낙을 하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은 완전하게 일치해야 체결이 되는 거야.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일치하지 않으면은 계약 체결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그거 30,000원에 살게 라고 했는데 을이 30,000원에 못 팔겠고 31,100원에 팔게 라고 하면은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 청약 내용과 승낙 내용이 약간 다르잖아. 매매 계약 가액 면에서 100원만큼 다르잖아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은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매매 계약은 체결되지 않아요. 완벽하게 일치될 때만 매매 계약이 체결이 돼. 어쨌든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러면 채권 채무가 발생이 돼요. 어떤 채권 채무가 발생이 될까? 얘와 얘는 권리 의무를 취득하게 돼요. 자, 갑은 을한테 어떤 권리를 취득하게 돼요? 뭐 의무 면에서 먼저 볼까요? 의무 면으로 볼까? 갑은 어떤 의무를 부담을 해? 30,000원을 을한테 지급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을 하죠. 그리고 을은 갑한테 어떤 의무를 부담을 해요?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 핸드백에 대한 소유권을
소유권을 갑한테 이전해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해요. 요게 채권 채무예요. 요 3만 원, 요 대금과 관련해서는 갑은 지급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거고, 그 의무에 상응해서 을은 갑에 대해서 3만 원 지급 채권을 취득하는 거죠. 핸드백과 관련해서는 을은 갑에게 핸드백의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거고, 갑은 거기에 상응해서 핸드백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갑과 을은 이와 같이 각각 두 가지 면에서 권리 의무를 채권 채무를 취득하게 돼요. 이 매매 계약의 결과에 의해서 채권 채무가 채권 채무를 취득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된다. 그리고 이 채무의 이행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는 효과가 발생이 돼요. 채무를 이행한다. 요 핸드백 관련해 요 채권 채무를 보죠. 이 매매 계약에 의해서 을은 핸드백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해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한다 그랬어요. 채무. 그리고 갑은 거기에 상응해서 핸드백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랬고요. 그 의무의 이행으로써 을이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행위를 하는 거야. 야, 갑아. 지금부터 이 핸드백은 네 거다. 그러면서 핸드백을 갑한테 넘겨줘요. 이 행위를 함으로써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이 일어났죠. 이 핸드백은 을의 소유였는데 그 소유권이 갑에게로 이전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물권 변동이 발생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물권 행위가 있어야 돼. 물권 행위. 물권 행위를 하는 건 뭐냐면 물권 변동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법률 행위예요. 그와 같은 물권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도가 있어야 돼요. 인도.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를 해야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해요. 자, 물권 변동. 방금 이 예에서는 어떤 게 물권 변동이냐? 자,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죠. 매매 계약. 갑이 3만 원에 팔어 했더니 을이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고, 그 매매 계약에 따라서는 채권 채무만 발생이 된 거예요. 채권 채무가 발생이 된 상황에서 물권행위라는 건 어떤 거냐? 물권행위. 을이 자, 갑아. 이제부터는 이 핸드백은 네 거다. 라고 하는 거. 요 의사표시. 요 의사표시가 이제 물권행위예요. 이제부터 이 핸드백은 네 거야. 이거. 이건 매매계약 체결의 의사표시하고는 좀 다르죠.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의사표시예요. 이건 네 거야. 라는 요 물권행위를 하면서 요거 물권행위만 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변동되는 건 아니에요. 소유권은 언제 변동된다고? 인도를 해야 돼요. 점유를 이전해 줘야 돼. 핸드백을 들고 있던 거를 갑한테 넘겨줘야 돼. 갑한테 넘겨줘서 갑이 그거를 잡는 순간 인도가 이루어지는 순간 물권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소유, 이 핸드백은 갑의 것이 되는 거야. 그때까지는. 자, 물권 행위가 있기 전 단계에서는 어떻게 돼? 전 단계에 대해서는. 갑은 을한테 이 핸드백과 관련해서는 갑은 을한테 핸드백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만 갖고 있는 상황이죠. 채권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물건에 대해서는 갑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물건에 대해서는, 핸드백에 대해서는. 갑의 권리는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핸드백의 소유권을 나한테 이전해 주는 행위를 해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아까 핸드백 강제로 가져가 버리면 절도죄가 되고 강도죄가 된다는 거예요. 불법 행위가 되고. 자, 이게 채권과 물권의 관계예요. 원인 행위가, 채권 발생의 원인 행위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채권과 물권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법이라는 것은 어떤 요건이 충족됐을 때 어떠한 법률 효과가 주어진다라는 방식으로 규정이 돼 있다. 우리는 앞으로 요걸 계속 배울 거예요. 어떤 경우에 상법에 회사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됐을 때 어떤 법률 효과가 주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사실관계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관계가 여러 법률 중에서 이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요건 어디에 해당이 되면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 갖고 법이 예정한 권리 의무가 주어진다. 그리고 돈 빌리는 거를 예로 들었는데 다른 예 하나 더 들어볼까요? 사실관계. 이정엽 변호사가 길을 걷고 있는데 자동차가 이정엽 변호사를 치였어요.
그런 하나의 사실관계가 발생한 거죠. 교통사고라는 하나의 사실관계. 거기 그런 사실관계가 발생하면 그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어떤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법에 따라서 이 사실관계가 그 규율하는 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 효과가 주어질 거예요. 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 교통사고를 규율하는 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민법이에요. 민법이 적용돼. 민법 750조에 불법행위라는 규정이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로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될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취지의 규정이 있어요. 민법 750조.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은 이 민법 750조를 충족하는 사실관계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낸 사람, 그 사람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일부러 이정혜 변호사를 쳤다면은 고의일 거고 실수로 쳤다면 과실이겠지. 보통은 과실이겠죠. 과실로 법 위반 행위를 했어요. 교통사고를 냈다는 건 법 위반 행위죠, 당연히. 자동차 주의 의무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니까. 위법 행위를 해서 나한테 사람이 다치는 손해를 입게 했어요. 그러면 그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 손해를 배상은 이제 금전으로 해요. 손해 몸을 고쳐주는데 치료비 같은 거 드는 거 금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법 행위 민법 750조 그 요건이 충족이 됐으니까 민법 750조에서 인정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겠죠. 어떤 법률 효과? 이정엽은 자동차 운전한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 사람은 거기에 상응해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이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데, 요 과정이 현실에 있어서는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소송을 통해서 구현이 돼요. 소송을 통해서. 물론 실제법상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있으면은 이러한 권리는 발생이 되는 거야. 발생이 되는데 아까 돈 빌리는 사건을 갖고 예를 들어보죠. 가비을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은 반환 청구권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권리가 있으니까 돈 달라고 돌려달라고 할 거고 대부분은 갚아요. 근데 그 갚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법 같은 거 생각을 안 하지. 법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상식으로 해결하고 그러잖아요. 법이 잘 적용된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그럼 법이 적용된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는 언제가 있느냐? 소송이 제기되면 법이 적용되는 느낌을 받고 그리고 이와 같은 법 적용 절차가 거기서는 완전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소송 절차를 좀 봐야 돼. 가장 간단한 사건이니까 돈 빌려주는 거, 이 사건을 갖고 예를 들게요. 자, 방금 얘기했는데 법을 적용하려면 우선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죠. 사실관계가. 근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을 때는 이 사실관계는 그냥 명확한 걸 전제로 해서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을 때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해당하면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사실관계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아까 요 예를 들었을 때 갑이 을한테 3월 1일 날 돈 갚는다 그러더니 왜 안 갚니? 그러면서 1,000만 원 달라 그랬는데 안 줘. 계속 안 주는 거야. 그래서 갑이 을한테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효력은 채권의 효력 중에서 뭐라고? 소구력이라 그랬죠. 소구력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권리를 갖고 있는데 돈을 안 갚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아낼 수가 있다. 그냥 이렇게 상식적인 법 수준에서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갑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쳐봐요. 자, 소송을 제기했으면 이제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을 하겠죠. 법정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판사가 3명이 앉아 있어요. 판사가 3명이 앉아 있고 여기 이제 책상이 하나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법원 직원이 앉아 있어요. 근데 법원 직원 이쪽 컴퓨터 이렇게 있고 이쪽 보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큰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원고석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피고석이고 여기 의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원고 피고가 여기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 앉는 자리가 여기 따로 있는데 요즘에는 새로 짓는 법원에서는 이걸 잘 안 해놓더라고. 이건 잘 없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방청석이 있는 거예요. 방청석은 의자가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있어요. 중간에 이제 통로가 있죠.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법원은 입구는 여기야. 이렇게 돼서 문 이렇게 열고 들어와요.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면 출입구가 있어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로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요. 판사는 중요 사건은 3명이 앉아 있고 좀 간단한 사건은 1명 앉아 있어요. 중요 사건 3명 앉아 있는 걸로 하자고. 여기 법관 출입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 이제 법정 경위가 앉아 있어요. 질서 유지하는 사람. 법정은 이렇게 생겼어요. 소송을 제기한다. 저 사례를 갖고 볼게요. 갑이 2021년 2월 17일 날 을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다. 을이 3월 1일 날 갚기로 했다. 근데 3월 1일 날 됐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돈을 갚지 않는다. 그래서 갑이 신경질이 나서 을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자, 소송을 제기하면 이런 식으로 해. 우선 소장에다가 얘기를 써요. 이렇게 써. 소장 이렇게 해서 원고 갑, 피고 을 이렇게 써요. 그리고 여기다가 청구 취지라는 걸 써. 청구 취지. 청구 취지라는 거는 원고가 원하는 결론이야. 원고가 원하는 결론. 판사님 이런 판결을 해주세요. 라는 결론. 그걸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써요. 판결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다가 이제 청구 원인이라는 걸 써요. 청구 원인. 청구 원인이라는 건 뭐냐면 왜 내가 피고 을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쓰는 거예요. 그 이유를 쓰죠. 원고는 2021년 2월 17일 피고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변제기는 2021년 3월 1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갚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 갚으라고 1,000만 원 지급하라고 좀 명령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장을 써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까는 빌려줬다 우리가 이거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 판사 입장에서는 원고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원고 하는 말이.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건데. 그래서 판사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 원고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리고 이 소장을 내면, 원고가 이제 소장을 내죠? 물론 이제 우편으로 내요. 법정에서 바로 내는 건 아니야. 소장을 내면 판사가 이걸 받아갖고 피고한테 그 소장을 보내줘. 그래서 원고는 소장을 낼 때 피고 수만큼 소장 부본을 내야 돼. 원본은 이제 재판부에서 보는 거고 부본이라 그래갖고 재판부에서 피고한테 보내줄 거를 복사해서 피고 수만큼 내. 이 경우에 이제 피고 수가 이제 1명이죠. 그러니까 1명이니까 부본을 한 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이랑 부본 해갖고 2부를 내, 소장을. 그러면 재판부에서 피고한테 한 부는 보내줘. 보내주는 건 취지가 뭐냐면, 야, 피고야, 원고가 지금 너한테 돈 빌려줬다 그러면서 돈 받을 게 있대. 근데 너는 뭐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인정하니? 아니면 뭐 부인하니? 뭐 그런 취지로 이제 보내주는 거야. 그럼 피고는 태도는 둘 중에 하나겠지.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예, 제가 빌려준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저는 빌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나. 빌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빌린 건 맞는데요. 이미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갚을 돈은 없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원고의 주장, 이 주장의 결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도 있고 다투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거는 이제 인정하고 뭐 제가 갚겠습니다 하는 거고, 다투는 경우는 라는 거는 안 빌렸습니다 내지는 빌린 건 맞지만 이미 갚았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걸 이제 써서 내. 얘도 써서 내. 원고가 소장을 써서 내듯이 피고도 소장을 써서 내요. 피고를 소장을 써서 내. 피고가 쓴 내용이 이제 답변서라 그래요. 답변서에다가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그래갖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십시오. 뭐 이렇게 써서 내요. 그리고 이제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그래갖고 써서 내죠. 방금 그 얘기를 쓰는 거야. 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빌린 건 맞지만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갚을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거나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써서 내요. 이렇게 소장이나 답변서를 통해서 주장을 해요. 주장. 얘도 주장을 해. 요 재판에서 사실 다퉈지는 거는 99%는 요 사실관계에 대한 거야. 아까도 방금도 얘기했지만 요 사실관계 요건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확정이 돼 있는 걸로 얘기해서 했었지. 하지만 이거는 판사 입장에서 대부분 모른다고.
진정한 사실관계가 뭔지를. 그래서 재판에서는 진정한 사실관계가 뭔지를 밝히는 작업이 99%야. 99%. 그리고 사실관계가 뭔지가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서 법률을 적용하는 것. 어떤 법률을 찾아서 그 법률에 적용해서 그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법률 효과를 도출할까? 이거는 판사가 알아서 하는 일이야. 판사가 자기 사무실 가고 혼자 법전 찾아봐가면서 하는 거야. 재판장에서 하는 일의 99%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거예요. 판사는 뭐가 진실인지 모르니까. 이 사실관계 확정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관계 확정. 요거는 주장과 입증을 통해서 해요. 주장과 입증.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얘기를 했어요. 갑이 우선 주장을 해요.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을은 아닙니다. 제가 돈 빌린 적 없습니다. 또는 제가 빌린 건 맞는데 이미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갚을 돈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요. 서로 간의 주장이 달라. 얘기가 다르다고. 그럼 판사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판단을 할 거예요? 사실관계 확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사실관계를 확정해야만 법을 적용해서 권리 의무를 도출을 하지. 사실관계가 돈을 빌려준 게 맞다라고 확정이 되면은 피고는 원고에게 돈 갚아라 1,000만 원 이렇게 결론을 내겠지. 피고가 소비대차 규정에 원고는 소비대차 규정에 따라서 빌려준 돈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니 반환해라 이렇게 결론 도출할 거고, 사실관계 확정하는 단계에서 얘 말이 맞다라고 하면 안 빌렸네. 넌 돈 빌려주지도 않아놓고 왜 돈 갚으라 그러니? 너는 원고 청구 기각. 너는 권리 없어. 돈 받을 권리 없어. 이렇게 하거나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주장이 서로 달라. 그럼 이 결론 어떻게 낼 거야 판사가? 증명을 통해서 가는 거야. 증명을 통해서. 판사가 그러는 거야. 야, 너 권리 돈 빌려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 돈 빌려줬다고 주장해야 너 돈 돌려받을 게 있다고 권리 주장을 하면서 그 권리의 근거로서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 그럼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 내봐.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갑한테. 그럼 갑이 이제 증거를 내는 거죠. 이 주장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요. 입증 뭐 갖고 하면 가장 좋을까요? 돈 빌려준 거라면은 차용증을 갖고 하면은 가장 좋겠죠. 차용증은 이제 증거로 낸다. 그러면 차용증은 몇 년 몇 월 며칠, 을은 몇 년 몇 월 며칠 갑으로부터 얼마를 빌렸습니다. 2021년 2월 21일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을 도장이 꽉 찍혀 있을 거라고. 이런 차용증을 내면 판사 입장에서 빌려준 게 맞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입증 활동을 하는 거예요. 주장하고 입증하고. 얘도 하는 거야. 얘한테도 입증해봐라 해. 근데 입증은 누구한테 시키느냐? 입증은 주장한 사람한테 입증을 시켜요. 권리 의무 발생의 요건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요. 자, 얘가 지금 주장하는 권리는 뭐예요? 얘가 주장하는 권리. 빌려준 돈 반환받을 채권에 대해 채권을 주장하고 있죠. 대여금 반환 채권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대여금 반환 채권이라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 사실은 뭐예요? 대여금 반환 채권이라는 권리, 요거를 발생시키는 요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그것은 뭐예요? 빌려주는 행위죠. 빌려주는 행위. 그러니까 빌려주는 행위, 그게 요건 사실이니까 그 권리 발생의 요건 사실에 대해서 네가 입증을 해라. 네가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을 해라. 이렇게 입증을 시킨다고요. 얘가 부인을 했을 때 얘한테 돈 안 빌려줬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입증을 해봐라. 이렇게 시키진 않아. 이렇게 시키진 않아. 그건 말이 안 되지. 얘는 돈 빌려줬다 그러고 얘는 안 빌려줬다 그러는데, 야, 네가 안 빌렸다 그러는데 네가 안 빌렸다는 거 입증 못하는 한 너는 빌린 거야. 판사가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 권리 의무의 발생의 요건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한테 입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입증을 하면 원고 승소가 되는 거고, 입증 못하면 너 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안 빌려준 걸로 칠래. 그래서 원고 패소 이렇게 한다고요. 입증 책임은 이렇게 권리 의무 발생의 요건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부담을 시킨다.
자, 얘가 아까 부인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돈 안 빌렸습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에는 입증 책임을 제가 부담하죠. 원고가 돈을 빌려줬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 근데 부인을 하지 않고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변. 이 항변이 뭔데요? 항변이라는 거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새로운 사실을 주장을 해서 자기가 권리 변동의 새로운 요건 사실을 주장을 해서 최종적인 의무가 없음을 주장을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 빌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 부인이야. 얘가 빌려줬다는 주장에 대한 부인. 근데 항변 아까 빌린 거는 맞지만 갚았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대. 그 갚았다는 사실은 항변이에요. 그러니까 빌린 거는 맞지만이라는 건 뭐예요? 갑이 을한테 대여금 반환 채권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은 인정을 하는 거지. 그 사실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얘가 권리가 있는 건 맞습니다. 권리가 발생은 했었습니다. 그 사실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리가 소멸했다라는 별도의 요건 사실을 주장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갑이 을한테 대여금 반환 채권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을의 주장에 갑이요 저한테 대여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건 인정을 하면서 하지만 제가 갑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미 갚는 행위, 돈을 변제하는 행위, 이 행위를 이미 했습니다. 이걸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갚을 게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항변하는 자는 그 항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을 해요. 부인하는 경우에는 입증 책임 부담 안 하죠. 항변할 때는 입증 책임을 부담을 해요. 그래서 갚은 사실은 얘가 입증을 해야 돼. 갚은 사실 얘가 입증하지 못하면은 그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갚은 사실은 뭘로 입증하면 될까? 영수증 같은 걸로 입증을 하면 되겠죠. 영수증. 이런 거 제출하면서 입증을 하면 돼요. 자, 사실관계 확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권리 발생의 요건 사실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서 한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주장하고 입증하고 주장하고 입증하고 이렇게 주장, 입증을 다 취합을 해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거예요. 뭐 이 예에서는 소장에 보니 빌려줬다고 주장을 하네 원고가. 근데 차용증 증거를 보니 빌려준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빌려준 건 맞나 보다. 그러면 갚으라고 해야겠네. 그랬는데 피고 얘기 들어보니까 갚았다고 주장을 해. 근데 갚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영수증을 뭘 제출을 하는데 영수증에 갑의 도장이 안 찍혀 있어. 갑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을 했는데 갑의 도장 같은 게 만약에 안 찍혀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판사가 영수증 못 믿겠는데 그럼 갚았다는 사실은 인정 안 해줄래? 이렇게 하면서 빌려준 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거야. 빌려준 건 맞지만 빌려준 게 맞고 갚았다고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 제출한 영수증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거예요. 빌려준 게 맞으니 빌려준 게 맞다. 갚진 않았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거예요. 그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적용하는 거죠. 확정된 사실관계에다가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어떤 법을 적용할지는 법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판사가. 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을 적용해야 되겠구나. 민법을 적용하는 게 맞겠구나 하면 민법을 적용하는 거지. 민법의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에 따라서 갚아라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대여금 반환 채권이 있다. 이런 권리가 있으니 갚아라. 이렇게 이행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권리가 실현이 된다. 자, 처음부터 좀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인데 좀 익숙하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이걸 알면 공부하기가 되게 편해요. 자, 요 단계까지 가면은 요 채권에서 요 얘기까지 한 거예요.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이제 판결을 해요.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법을 적용해서 이제 판결을 하죠. 그럼 판결문이 나와요. 판결문이 판결 이렇게 써요. 판결 이렇게 나와서 원고, 갑, 피고, 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주문 이렇게 해서 나와. 주문이라는 게 주문이라는 거는 이 판결의 결론이에요. 결론 이렇게 나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 주문을 내게 된 이유를 기재를 해요. 판결 이유. 그래서 이유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차용증 뭐 이런 거에 비춰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몇 년 몇 월 며칠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피고는 이걸 이미 갚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영수증에는 갑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고 누가 작성한 건지 명확하지 않아 이 영수증은 믿을 수 없다. 갚았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기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이제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판결이 끝나면은 이제 원고는 판결문을 이제 딱 받는 거예요. 그럼 판결문만 받았지 돈은 못 받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권리 실행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아까 여기서 공취력에서 얘기를 했죠. 이 판결문을 받으면은 이제 원고는 이거를 법원의 집행과로 들고 가는 거예요. 판결문을. 판사님이 집행과 공무원한테 아니 공무원님, 집행관님, 판사님이 이렇게 지금 판결을 하셨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지급해야 된대요. 이거 강제 집행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집행관이 강제 집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집행관 들고 가서 하진 않아.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뭐 그냥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동사를 갖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행관이 이 판결문 들고 피고 집에 가. 피고 집에 가고 아파트 가서 테레비, 냉장고 이런 데다 팔간탁지 붙여놓은 다음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거 일정한 날 들고 나가고 팔아. 강제로 팔아서 그 돈으로 1,000만 원 갑한테 갖다 주고 이 판돈 그래갖고 갑한테 주고 남은 돈은 다시 그냥 을한테 갖다 주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권리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꼭 하나 유념해야 돼야 되는 게 이 권리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저 마지막에 공취력 부분에서 얘기했던 거 강제 집행. 그러니까 법원 집행과 가서 집행관한테 판결문 들고 가고 이거 좀 강제 집행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제금에 붙여갖고 팔아서 그 돈을 채권자한테 갖다 주고 남는 돈은 채무자한테 돌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 단계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그 단계 과정이 왜 중요하냐?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는 거냐? 자, 판결을 받았어. 판결 단계까지는 지금 판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주장하고 입증 자료 이렇게 보고 사실관계가 뭔지를 확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뭔지 확정을 해서 권리의 의무가 있는지만은 판단을 하는 거야. 갑은 을로부터 1,0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까지만 판단하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판결문은 거기까지야. 권리가 있다라는 것까지. 그다음에 권리를 실제로 실행하는 거는 강제 집행 단계라고요. 근데 강제 집행을 할 때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붙인 다음에 그 돈으로 채권자한테 갖다 주고 남는 건 채무자 돌려준다 그랬잖아.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판결은 받았는데 강제 집행을 할 재산이 없으니까 강제 집행을 못 하는 거고 강제 집행을 못 하면 결국 돈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하지. 소송에서 이겼을 때에 대비해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거래를 하는데 채무자가 무일푼 깡통 그지야. 응? 무일푼이야. 그런 사람하고 거래를 하면 나중에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 한 소송 행위를 통해서는 결국 돈을 못 받게 돼. 왜? 아니 차용증 받아놓고 뭘 해서 권리가 있다는 걸 소송 제기해서 입증을 한다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강제 집행을 못하면은 결국은 돈 못 받는 거야. 애초부터 돈이 없는 사람은 거래를 하면. 그러니까 애초부터 돈이 없는 사람하고 거래를 할 때는 신용이 특히 좋은 사람이 아니면 거래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애초에 거래를 할 때 돈 빌려줄 때는 재산이 있었어요. 재산이 있었어. 근데 얘가 재산이 있었는데 변제기까지 시간이 좀 지날 거고 그리고 또 소송 제기해서 판결이 날 때까지 그때까지 또 시간이 많이 경과할 거 아니에요. 방금 강제 집행은 언제 한다 그랬어요? 판결이 난 이후에 판결문이 나와야 한다 그랬잖아. 근데 판결이라는 거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1심만 6개월 걸리고 길게 걸리는 거는 1심만 한 2년 걸리기도 해요. 근데 항소 제기해갖고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면 그러면 소송 하나 끝나려면 한 3년 4년 걸린다고. 애초에 거래를 할 때는 채무자한테 재산이 있었는데 소송 끝날 때 3년 4년 지난 후에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없어질 수가 있다고요. 채무자가 돈 떼먹으려고 일부러 재산을 다 처분해서 현금화 시켜갖고 어디다 숨겨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집행관이 강제 집행할 재산 찾아도 부동산도 없고 동산도 없고 숨은 재산 어디다 숨겨놓은 재산 어떻게 찾을 수도 없고, 그러면 강제 집행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초에 돈 없는 놈한테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되고, 돈이 있는 놈하고 거래를 했을 때는 그때는 책임 재산을 확보해 놔야지. 그러니까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책임 재산이라고 불러요. 책임 재산이라는 개념은 앞으로 내가 많이 언급을 할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책임 재산을 확보해야 돼. 소송 제기 시부터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강제 집행을 할 뭐 한 2년 3년 기간 동안 얘가 이거를 처분해 갖고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책임 재산을 확보를 해놔야 된다고. 확보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확보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저당권을 설정받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우리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우리가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주죠. 근저당권. 은행이 채권자고 우리가 지금 채무자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은행이 돈 빌려줄 당시부터 내가 나중에 돈 떼먹을 때를 대비해서 내 책임 재산을 확보해 놓는 거야. 그게 이제 저당권 설정이에요. 저당권 설정을 안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라는 게 있어요. 가압류. 법원에 이제 가압류 신청을 해서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하면 일정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처분한다는 게 이제 팔아먹는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라도 채무자가 그거를 함부로 팔 수가 없어요. 가압류를 잡아놓으면 채권자가. 그렇게 책임 재산을 확보를 해놔야 돼요. 이 책임 재산 확보, 이거는 권리 실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은 잘 몰라. 그리고 이 우리 회사법을 공부하면서 자본금 충실의 원칙, 채권자 보호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그게 거의 다 책임 재산의 확보와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책임 재산의 확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절차를 다 얘기를 해주는 거고, 회사법과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책임 재산 확보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변호사 하다 보면 이래요. 변호사님, 제가 친구가 돈 빌려달라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돈을 좀 빌려주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차용증 받아놓으면 되겠죠? 차용증? 이렇게 찍어갖고. 차용증 받아놓으면 되겠죠? 차용증 받아놓는 건 중요하죠. 그렇게 대답을 해주죠. 차용증 받아놓는 건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책임재산 확보예요. 그래서 반환에 대해서 뭐 저당권을 설정 받으시든가 아니면은 뭐 질권을 설정 받으시든가, 질권은 지금 뭔지 모르겠지? 질권을 받으시든가 뭐 그런 거예요. 담보물권을 받아 놓으세요. 담보를 확보해 놓으세요. 그 얘기를 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변호사님 차용증 받아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확실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지금 내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여러분들 봐요. 차용증 받아놓은 거 어디에서 의미가 있어요? 판결 절차에서 내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단계에선 차용증이 기능을 하죠. 판사가 이 차용증 보고 빌려준 거 맞네 이렇게 인정을 할 테니까. 근데 그거는 권리가 있다는 걸 확인받는 데에서 판사로부터 이행 판결을 받는 데까지는 이제 도움이 되는 거야. 하지만 권리를 최종적으로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판결문 들고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경매 붙여갖고 팔아서 그 돈으로 받아내는 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 강제집행 절차는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니까 책임 재산 확보가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생각을 못 해요, 대부분. 근데 책임 재산 확보가 중요하다. 회사법에서는 자본금 충실의 원칙, 채권자 보호 뭐 이러한 얘기로 계속 나올 거예요. 책임 재산 확보. 여러 번 강조를 해요. 책임재산 확보라는 게 권리 실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자, 요 정도 얘기를 해서 한 30분 걸렸나? 한 30분 한 것 같아요. 요 얘기. 요 30분 뭐 다른 데선 들어보지 못한 얘기일 텐데 요거 앞으로 이제 회사법 전반적으로 공부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좀 잘 좀 기억을 해줘요. 자, 잠시 쉬었다가 또 할게요.